이게 정말 많은 영양제들이 있죠. 커큐민, 베르베린, 오메가3, 마그네슘, 많은 걸 섭취할 때마다 이런 의구심이 들 겁니다. 이거 섭취했을 때 안전한가? 같이 먹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영양제가 있나? 그런 고민에 대해서 총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섭취하면 안 되는 영양제, 그리고 같이 섭취하면 안 되는 영양제랑 의약품, 건강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 영상은 같이 섭취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영양제들과 더 나아가서 의약품까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런 순서로 영상이 진행될 겁니다. 첫 번째가 같이 섭취하면 흡수율이 떨어져서 손해보는 조합, 두 번째는 같이 섭취하게 되면 상승작용으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 세 번째는 영양제랑 약이랑 상호작용이 있거나 같이 궁합이 안 좋아서 건강상 문제가 생기는 경우, 그리고 그 외에 영양제, 약과 식품과의 조합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를 볼게요. 첫 번째가 영양제 이렇게 드시면은 흡수율이 떨어져서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같이 드시지 않고 피하시는 게 좋은 조합이, 첫 번째로는 볼륨이 큰 미네랄들, 칼슘과 마그네슘, 칼슘과 아연, 마그네슘과 망간, 뭐 이런 식으로 볼륨이 큰 미네랄들을 같이 드시면은 흡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대 뭐 50% 60% 이상의 흡수 방해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칼슘 마그네슘 복합제랑 마그네슘을 같이 드시기보다는 시간차를 두고, 칼슘 마그네슘 복합제는 아침, 점심, 마그네슘은 저녁 식후, 이런 식으로 나눠 드시는 걸 권장드린다는 뜻이죠. 같은 의미로 철분과 같은 것들을 드실 때도 마그네슘과 같이 드시거나 이런 미네랄에 같이 넣어서 드시지 않는 걸 권장드린다는 뜻이죠. 이렇게 또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그러면 완제품에 칼슘 마그네슘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건 무엇이냐라고 하시겠지만, 섭취 용이성 때문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상적인 거는 다 따로 드시는 건데, 칼슘, 마그네슘, 아연, 구리, 망간, 셀레늄 뭐 이런 것들을 다 따로 먹을 수가 없겠죠. 6가지를 먹어야 되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영제도 많이 먹게 되는 거고, 위장장애의 빈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합 비타민도 같은 이유로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칼슘,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과 카로티노이드, 색소도 서로 섭취를 방해를 합니다. 색소 성분 대표적인 게 베타카로틴, 라이코펜,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이런 뭐 틴으로 끝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과 같이 드시지 않는 게 흡수율 측면에서 이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종합 비타민과 칼슘 마그네슘 복합 미네랄과 같이 드시지 않는 게 이론상으로는 중요합니다. 칼슘 마그네슘에도 미네랄이 들어가 있고 종합 비타민에도 미네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종합 비타민 하루에 2번 먹고 칼슘 마그네슘 하루에 2번 먹는데 이게 안 겹칠 수가 없겠죠. 식후에 섭취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조금 더 머리를 굴려서 식사 직후에 뭐 종합 비타민, 식사하고 1시간 뒤에 미네랄, 이런 식으로 시간텀을 두는 장치를 마련해 두시면 조금 더 이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아미노산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아르기닌, 글루타치온, 카르니틴, 뭐 단백질 보충제, 뭐 크레아틴, BCAA 같은 이런 것들과 콜라겐과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을 한꺼번에 드실 때 서로 흡수 경쟁이 일어납니다. 아미노산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하를 띄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붙어가지고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뭐 단백질 보충제와 같은 덩어리가 큰 것과 뭐 아르기닌을 같이 드시거나 그런 것보다는 이상적으로는 따로 드시는 게 이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산균과 항균 작용이 있는 베르베린, 프로폴리스, 락토페린, 그리고 뭐 자몽씨 추출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장에 있는 유해균을 억제하는 이런 성분들과 함께 드시면 유산균의 뭐 정착이나 유산균의 생존에 영향을 주겠죠. 오레가노 오일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것들은 섭취를 시간텀을 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한 2시간 이상을 두는 걸 권장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흡수율이 떨어지는, 흡수가 방해될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은 따로 드시는 게 좋은 그러한 조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상승작용, 효과가 중복돼서 상승작용으로 부작용을 생길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특별한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의를 하자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혈전 생성을 억제하거나 혈행을 개선시켜주고 혈관을 이완시켜주는 영양제들이 겹치면 겹칠수록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게 오메가3, 은행잎 추출물, 홍삼, 나토키나제, 피크노제놀, 비트 추출물, 에노 같은 거, 그리고 아르기닌, 이런 것들인데요. 혈압을 낮춰주는 작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어지러움증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있겠죠.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런 조합들을 대부분 다 먹고 있었음에도 문제가 없었고, 대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몸무게가 적게 나가고 저혈압이 있는 분들, 체질적으로 좀 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섭취를 조금 신경 쓰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얘기냐면은 오메가3는 기본적으로 드시고 있죠. 여기에다가 야 피크노제놀이 그렇게 좋대 해가지고 피크노제놀을 추가했는데 나토키나제가 혈관의 혈전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대 해서 넣었는데 괜찮아.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하면서 섭취하고 장기적으로도 체크하시길 바란다는 뜻이고요. 어지러움증, 두통, 뭐 땀나고 소화불량, 그리고 힘이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같이 섭취했을 때 상승작용이 있는 게 바로 혈당을 과도하게 낮추는 조합인데요. 베르베린, 여주 추출물, 바나바이, 카테킨, 녹차 추출물, 계피 추출물, 알파 리포삼, 크롬. 여기에다가 뭐 호로파도 있을 거고, 요즘에 뭐 GLP-1 유사체 같은 것들 복합물도 있을 거고, 아무튼 혈당을 낮춰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늘려가면서, 특히 몸무게가 적게 나가고 저혈당이 있으시거나 과민 반응이 있으신 분들은 꼭 체크하면서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혈압 낮추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엔자임 Q10, 많은 추출물, 올리브유, 아르기닌, 그리고 피크노제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중복되면 될수록 어지러움증,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체크하시고요. 네 번째로는 진정작용이 있는 것들, 마그네슘, 태아닌, 가바, 뭐 발레리안 추출물, 멜라토닌, 그리고 아슈아간다와 같은 이런 진정작용이 있는 것들이 중복되면 중복될수록 어지러울 수가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섭취할 때마다 조금씩 몸 상태를 체크하면서 늘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뭐 상승작용이라기보다는 중복됐을 때 간에 대한 부담이 좀 많이 되는 경우도 좀 섭취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간 수치를 높인다는 데이터들이 있는 게 가르시니아, 홍국, 블랙호우시, 카바, 아슈아간다, 이런 것들과 고용량의 녹차 추출물, 이런 것들이 간독성에 대한 이슈들이 있는 성분들이었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섭취할 때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가르시니아, 홍국, 카바는 안 드시겠지만 뭐 그런 것들. 따라서 이런 간이 안 좋으신 분들, 간 수치 높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주시길 바라면서, 여기까지가 영양제 섭취할 때, 같이 섭취할 때 주의해야 되는 조합들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의약품과 식품 보충제와의 상호작용도 좀 보겠습니다.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혈압약 복용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ACE 이니비터랑 ARB 이런 게 있는데 많이 복용하고 있는 혈압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혈압약은 일반적으로 특정 호르몬을 차단하거나 이렇게 막아가지고 특정 작용을 조절하면서 혈압을 조절하는데, 그 작용 중에서 혈압을 높일 수 있는 나트륨을 배설시키고 칼륨을 보존하면서 혈압 조절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나트륨 대신에 칼륨이 많이 유지가 되는데, 저염 소금, 나트륨을 줄이고 칼륨을 높인 소금을 많이 먹어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부정맥과 심정지 케이스가 있을 정도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염 소금 한 스푼을 요리에다가 딱 뿌렸다고 쳐볼게요. 이럴 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칼륨이 대충 한 3000mg, 3g 정도가 되는데, 이는 하루 권장 섭취량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런 건 여러 개 반복해서 아침, 점심, 저녁에 국에다 한 스푼씩 넣고 또는 음식에다 뿌려서 먹었을 때 예민한 사람들은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면은 신장 기능이 정상이었고 당뇨 환자인데 혈압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저염 소금을 많이 먹고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쳤지만 부정맥과 심정지를 유발했다는 케이스가 있을 정도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혈압약, ACE 이니비터, ARB와 그 다음에 스피노락톤 계열의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러한 저염 소금과 칼륨 보충제를 따로 먹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칼륨 보충제는 일반적으로 부기 조절, 물을 빼주니까요. 혈압을 낮춰주고 수분을 빼줍니다. 근본적인 원인 제거는 아니고 물만 빼주는 거고, 요로결석 같은 것들 예방하기 위해 섭취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잘 체크하셔야 된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고지혈증약, 뭐 심바스타틴, 로바스타틴, 아토르바스타틴, 이런 스타틴 결의 고지혈증과 자몽 주스는 정말 극약입니다. 그러니까 자몽 주스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몽 주스는 간 대사 효소의 상당 부분을 억제합니다. 특히 CYP3A4를 억제하는데, 그 심바스타틴, 로바스타틴, 아토르바스타틴을 대사시키는 간 대사 효소입니다. 이게 우리 고지혈증약을 복용하잖아요. 고지혈증약을 복용하면은 우리 몸에서 적정한 시점에서 분해가 돼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자몽 주스가 우리 몸에서 분해가 되지 않고 더 오래 이 약이 지속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더 고용량을 먹는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부작용이 더 훨씬
세지는 거죠. 이로 인해서 횡문근 융해증이라는 원래 그 고지혈증 약이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근육 손상을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손상돼서 신장의 독성을 유발해서 신장을 손상시키는 이 횡문근 융해증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40세 여성이 고지혈증이 있었고 심바스타틴 80mg을 매일 복용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입원하기 2주 전에 자몽을 매일 하나씩 먹었다고 합니다. 그냥 자몽을 하나 먹은 겁니다. 그랬더니 신장 수치가 정상보다 60배 올라갔고요. 그리고 횡문근 융해증의 그 미오글로빈 수치가 수십 배가 증가하는 그런 입원해서 회복된 케이스가 보고가 됐습니다. 이 생각보다 자몽이 빠르게 약물 대사에 영향을 주거든요. 어느 정도로 자몽 주스가 우리 영향을 줄 수 있냐면은 자몽 주스를 매일 한 잔씩 3일만 먹어도 고지혈증 약의 농도를 3배까지 높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몽 주스를 2잔 정도 400ml씩 매일 3일 동안 먹었을 때는 5배까지 농도를 높인다는 데이터가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 빠르게 고지혈증 약의 독성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근데 이 자몽 주스가 고지혈증 약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또 폭넓게 영향을 주거든요. 그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약물 상호작용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와파린이라는 고지혈증 약이 있습니다. 이건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와파린은 대단히 좁은 치료 영역에서 INR 수치라고 해서 그 혈액에 응고되는 시간 재는 거 있거든요. 그걸 되게 정밀하게 재야 되거든요. 이게 벗어나면은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세세하게 이 와파린 농도를 조절하는데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양제나 보충제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은행잎 추출물이 있고 마늘 추출물, 생강 추출물, 400단 이상의 고용량 토콜페롤, 그다음에 크랜베리, 그다음에 오메가3 피크노제놀 이런 것들, 그리고 한약에는 당귀 추출물 이런 게 여성 갱년기 영양제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고 비타민 K1과 K2는 아니고요. 세인트 존스 워스라는 성요한초, 이 성요한초 자체도 갱년기 여성 영양제나 의약품에 들어가 있거든요. 해외 직구에는 영양제, 우리나라는 의약품에 들어가 있는데 이 세인트 존스 워스도 정말 자몽 추출물처럼 오만 것에 다 건드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약물을 많이 복용하시는 분들 꼭 조심하셔야 되고, 우리나라 인삼 은 아니고 미국 인삼이 영향을 줬다는 데이터가 있고 코엔자임 Q10, 녹차 추출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의약품과 이 식품 같이 섭취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오 이니비터라는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페넬진, 모클로베미드, 트라닌 시프로민 이런 시프로민이라는 이게 어떤 계열이냐면 우울증 약이 간혹 들어가 있습니다. 좀 약간 중증 우울증 약이 좀 들어가 있는데 보통은 우울증이 심하지 않은 SSRI 계열을 사용하지만 그게 잘 조절 안 될 때는 이게 들어가거든요. 우울증 약 복용하시는 분들 타이라민 또는 티라민이라고 불리우는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는 식품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 대표적인 게 숙성 치즈, 청어, 살라미, 숙성 햄, 그리고 생맥주, 발효주, 된장, 간장, 청국장 이런 거에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런 발효된 단백질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타이라민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마오 이니비터라는 상호작용으로 노르에피네프린이 증가해서 고혈압의 위기 확 올라가는 180에서 200까지 올라가는 고혈압을 유발해서 두통, 두근거림, 뇌출혈과 같은 것들의 위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마오 이니비터 한번 검색해 보셔가지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약물 복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숙성되어 있는 단백질들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거는 메트로니다졸이라는 항원충 약입니다. 항원충 약이고 여성분들은 아마 질염이나 방광염이 있을 때 복용을 하실 거고, 남성분들은 성병 검사 같은 걸 했는데 상재균으로 존재하는 이런 균들 제거할 때 그럴 때 복용하는 건데요. 이게 간독성이 있습니다. 간독성. 그래서 그 음주랑 상극입니다. 그래서 이거 복용하시면서 술을 드시면 안 돼요. 술도 식품의 영역이니까요. 그래서 이거 섭취했을 때 플러칭 작용, 안면 홍조나 구역구토, 복통, 두근거림 이런 게 생기고요. 간 수치가 폭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는 하지 않는 걸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아시는 타이레놀과 술 당연히 같이 이렇게 복용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의약품과 식품 이렇게 섭취하면 안 된다는 카테고리고요. 그 다음 카테고리로는 의약품과 이러한 음식과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떨어져서 치료를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골다공증 약 중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이라고 해가지고 복용하는 약이 있어요. 주사로 맞기도 하지만 이게 미네랄들과 그렇게 잘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흡수율이 극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공복에 드셔야 되고, 이거 복용하실 때는 보통은 공복에 아침에 기상하자마자 물과 함께 확 넘기실 겁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눕지 않죠. 식도에 달라붙으면 식도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러한 미네랄들과도 한 2시간 이상 텀을 두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복용하는
번째는 신지로이드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은 미네랄이나 철분과 같이 복용하면 흡수율이 한 20에서 30%까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잘 달라붙어요. 둘 다 미네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시간 이상 텀을 벌리는 게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퀴놀론계 항생제, 그리고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의 항생제, 뭐 미노신과 같은. 퀴놀론계 항생제는 보통은 뭐 여성분들 방광염이나 그리고 감기 좀 오래 앓았을 때 처방이 나오고 뭐 장염에도 처방이 나오고요. 테트라사이클린은 거의 처방이 없고 미노사이클린과 같은 미노신과 같은 경우는 여드름에 처방이 좀 나오죠. 이러한 것들은 달라붙습니다. 미네랄과 똑같이. 그래서 최대 40%까지 칼슘과 복용했을 때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따로 한 2시간 정도 텀을 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까지가 같이 복용했을 때 흡수를 떨어뜨리는, 건강에 큰 유해를 준다기보단 치료를 방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약물군이고요. 그리고 그 외의 것들 좀 말씀 못 드렸던 걸 좀 말씀드리자면은 베르베린도 CYP라는 간대사 요소의 영양주기 때문에 면역 억제제, 와파린, 그다음에 강심제 디곡신, 그리고 뭐 타목시펜 이러한 것들, 그런 거 복용하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 홍국 복용하시는 분들 홍국 추출물 고지혈증 치료 목적으로 복용하시죠. 여기에다가 아까 마찬가지로 자몽 주스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인트 존스 워스 성요한초라는 이 성분, 우리나라에는 회라민 땡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갱년기 치료제에 들어가 있고, 해외에는 보충제로 판매 중이고요. 이게 간독성이라기보다는 간대사 요소에 영향 주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약물과 허브류, 보충제와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면역 억제제, 와파린, 디곡신, 그리고 우울증약, 항경련제, 카바마제핀 이런 것들, 뭐 바이러스 항암제 이런 거 다 영양이 있으니까 그냥 안 드시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끝으로 자몽 주스, 고지혈증약, 면역 억제제, 부정맥약, 협심증, 정신과약, 수면제, 일부 마약성 진통제, 발기부전 치료제, 그리고 뭐 항암제 이런 쪽에 다 영향을 줍니다. 광범위하게 영향 주기 때문에 내가 약을 복용한다 했을 때는 자몽 주스를 안 드시는 게 정답이고요. 그리고 보충제들은 자몽 주스랑 상호작용이 있는 게 성요한초, 베르베린, 뭐 일부 피페린과 같은 같이 유도하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뭐 영양제는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대부분 의약품이 다 걸리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약들약.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궁금증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주시고요. 이런 영양제를 먹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또는 이런 영양제랑 약을 복용하는데 괜찮을까? 이런 것들은 댓글로 문의 주시거나, 또 깊은 상담이 필요하시면 이 설명란에 보시면 밴드 링크가 있거든요. 네이버 밴드로 오시면은 빠른 답신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같이 섭취하면은 안 되는 의약품과 영양제들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저장해 두시고 필요할 때 좀 보시고요. 또 여기서 말 못하는 여러 가지 얘기는 멤버십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관련해서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